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이미 1,8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쟁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라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캠페인을 시작한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얘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한희 간사를 초대석에서 연결합니다. 월요일 특종의 진수에서는 유병헌 씨 장남 대균 씨 검거와 관련한 종편 채널을 보도의 선정성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 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 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2시간 만에 공격을 재개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휴전 직후 하마스가 땅굴 수색 중이던 자국의 병사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2시간 만에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어겼다고 비판했고요. 반면 하마스는 당시 이스라엘군과의 충돌은 휴전 발효 이전에 발생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휴전을 파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하마스 측 주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병사는 교전 중에 숨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실종 군인이 지난 1일
가자에서 교전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병사가 납치됐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오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잘못된 명분을 내세우며 휴전을 파기했고 사흘간 집중 공격을 가했던 거고요. 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사흘 동안만 3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는데요.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지금까지 가자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9,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까지 군인 64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병력이 가자 지구에서 부분적으로 철수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일부터 일부 병력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 땅굴 파괴 작전을 거의 매듭지었고 전투 병력 대부분을 가자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배치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군사작전이 모두 끝나면 일방적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죠? 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와 노동자연대 등의 회원과 시민 300여 명은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종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고 공격과 봉쇄 중단을 촉구하며 명동 예술극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예. 한편 어제 국내 각계 대표 100인이 긴급 공동 호소문을 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아이들을 학살하는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100인의 호소문에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그맨 김대동 씨, 박찬욱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습니다. 예. 중국 장쑤성에서 금속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네, 중국 장쑤성 쿤산시의 한 금속공장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오전 7시 37분경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9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상자들의 화상 정도가 심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업체는 미국 GM의 하청업체로 알루미늄 합금, 그다음에 전기 도금 등을 전문으로 하는 대만계 외국 자본 기업이라고 신경부 등은 정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작업장 공기 중 분진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불꽃이 일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기업들의 부실한 공장 관리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사고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한 상당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예. 중국 정부는 사고 수습 후 제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지진까지 발생해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네. 중국 남서부 윈난성 북부에서 현재 시간으로 3일 오후 4시 30분경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지진으로 150여 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도 1,3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택 12,000여 채가 붕괴됐고 3만여 채가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2012년에도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80명이 숨졌고요. 1974년에도 지진으로 1,4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죠? 네, 서아프리카에서 사상 최악의 규모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 비상사태는 질병의 심각한 확산으로 국제적 대응과 공조가 필요할 때 선포되는데요. 예.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할 방안을 논의해 각국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에게 서부 아프리카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중국도 이 바이러스의 중국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질병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상황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서아프리카의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금까지 약 1,300명이고 사망자도 729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덕성여대가 오늘부터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아프리카 11개국의 30여 명이 참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덕성여대는 에볼라 사망자 발생국인 나이지리아 학생 3명의 참가를 추도했지만 대회 자체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덕성여대는 에볼라 발병국 소속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망자가 729명인데 감염자가 1,300명. 50%가 넘는 그런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4일자 주요 조간 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온 국민이 좀 경악스러워했던 사건이죠. 네. 이미 사건의 전모는 뭐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군 폭력 문제인데요. 예.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육군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의 전말이 지난달 32일 인권단체의 군 수사기록 폭로가 공개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군내의 가혹 행위와 관련해서 군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이번 처음이 아니죠. 과거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3 또 확인된 셈입니다. 이번 집단 구타 사건은 이 부대에서 대물림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은 군 상급기관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뒤 내놓은 대책도 새로운 게 없는 재탕이나 땜질 수준이기 때문에 군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군대는 병사들이 항상 머무는 곳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이 계속 순환되는 곳이라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와 더불어서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군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현역 가용 자원은 34만여 명이고 실제 입영자는 32만여 명에 이른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입영자를 관리하는 군대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건이 터져야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도 잠깐 시행하다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폭력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 직후 장단기 대응책으로 병영 내의 구타 그리고 가혹행위 같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겠다.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을 하겠다. 병사 고충 신고 그리고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 대책도 관행적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네요. 예. 관행적인 대책들로 과연 군의 인권 침해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다고 한겨레가 오늘 짚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병영, 악습, 폐습을 조사했더니 3,900여 건의 가혹행위 관련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뭐 3,900여 건 그 내용과 성격을 따져봐야 될 텐데 과연 3,900여 건에 불과한 것인지 또 의문을 갖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사실 뭐 군대 좋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또 함정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군의 그 악습, 폐습 이걸 조사했더니 3,900여 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여기에 이것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혐의 말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데 주요 관련자들의 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진급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막음용 보은성 인사특혜가 아니냐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사령부 인사명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사들이 지난 5월까지 줄줄이 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한겨레 6면에 실려 있는데요. 예. 김광진 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군 사이버 사령부 530 심리전단 운영대장이던 박모 군무원은 지난 1월 심리전단장 3급으로 이렇게 진급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정보운영대 정보과장으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 한 350여 건을 게시한 그 정모 군무원 역시 지난 1월에 4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역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핵심 부서인 3.1 센터장을 맡았던 신모 대령은 지난해 10월 준장으로 진급했고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에 내정된 상태입니다. 또 대선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맡았던 윤영범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나온 뒤 곧바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곳이어서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예. 군 사이버 사령부를 관리 감독하는 상급 부서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맡았던 장혁 소장은 진급 뒤 지난 5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연재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어떻게 됐는가? 최근 형사 입건돼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의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 연재욱 전 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그리고 이모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 이 세 사람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요. 정년 퇴직할 것으로 예상돼서 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언급했습니다. 예, 대부분이 보훈성 인사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 누가 누구에게 보훈의 인사를 했다는 건지 예,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따져보면 다 나오죠. 예. 조선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730 재보선 패배 이후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당 일각에서는 이젠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버리면은 도로 민주당 된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당내에서는 그동안 재보선 패배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지도부의 공천 전횡, 새정치의 실패라면서 비난 여론이 이어졌는데 한 재선 의원은 새정치연합 안에서 안철수 죽이기가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당 혁신을 위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로 상징되는 가치도 잘 키워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문에서도 볼 수 없는 안철수 지키기, 조선일보가 왜 오늘 이런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조선일보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신문이 아닌 것으로 그동안 평가받아 왔는데요. 이런 신문에서 안철수 지키기에 나선 것, 글쎄요, 안철수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이건 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 또 이 조선일보 6면에는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한상진 전 서울대 교수, 이분과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예. 예. 중앙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자인 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길 해서 을지로위원회인데 조선일보가 아닌 중앙일보가 이 을지로위원회를 오늘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 대 가맹사업자, 또 대기업 대 대리점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곳이나 노사 분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조사 활동을 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갑 중의 갑으로 불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을을 보호한다면서 기업을 찾아가서 사장실을 들이닥쳐가지고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시정하라. 피해 점주에게 보상하라. 무조건 대뜸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해서 기억하시죠? 그 욕설 파문. 이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해서 농심, 크라운베이커리, 롯데, 농협, 미니스톱
티브로드, KT 국순당, LGU 플러스, 아모레 퍼시픽, 홈플러스, 삼성 등의 분쟁 현장을 다녔는데 을지로위원회가 거쳐간 사업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 그리고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그 불공정한 관계를 이슈한 공로도 있지만 하지만 개별 기업의 문제점에 끼어들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또 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공정거래 기준을 넘어선 양보를 한쪽에 강요하고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면서 법적 권한도 없이 기업 내부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예. 을지로위원회의 요구대로 하다 보면 과도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대리점들과의 거래를 끊고 본사 직영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성태 의원의 코멘트를 땄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을지로위원회를 가리켜서 불을 지른 다음 또 다른 곳으로 불을 지르러 떠나는 화전민 또는 노마드를 이제 그 유목민이라고 하죠. 예. 이 노마드에 비유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논란이나 분쟁이 없도록 잘하든가, 뭐 기업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다짐이나 혹은 뭐 이 보장 장치 없이 을지로위원회 이거 문제 많다 그만해라. 이게 일방적인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의 이 보도 보면서 참 염치가 없다. 730 재보선이 참 많은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염치가 없기 이럴 데 없는 당, 새누리당이죠. 특히 세월호 유족들을 향한 이런 비방 또 그리고 홀대 도를 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 오늘 그 한국일보 구면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730 재보선 이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왜 분개하는지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족들을 한국일보 기자가 만났는데 재보선 선거구 15개 곳 가운데 11곳을 휩쓴 새누리당이 선거 압승을 마치 대다수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부정적으로 본 결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분개해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 50대 유족은 새누리당의 승리는 야당의 전략공천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지 세월호 특별법 반대 민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수사권을 줘야 한다. 이런 견해가 54%로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 24%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자, 유족들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 행태도 꼬집고 있습니다. 한 유족은 책임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선거 패배 후에 뚜렷한 대책 없이 물러났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예. 이 유족은 결국 당의 이익을 위해서 유족들을 이용한 것이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을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반응 보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김태흠 의원의 발언 이미 보도가 돼서 다 아실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리켜서 노숙자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에 비유하기도 하고 아주 뭐 작심한 듯이 돌아가면서 약속이나 한 듯 망언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면서 기자들에게 어디 뭐 노숙자처럼 있는 저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이런 망발에 대해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군요. 왜 노숙자니 교통사고니 하는 발언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상처를 주는 거냐. 이런 발언과 행태는 구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질타했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구태가 돼서 이렇게 돼가는 것이 걱정스럽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도 그러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교통사고, 노숙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근데 하여간 이런 말, 유족들에게 왜 상처를 주나? 그러니까 선거 쇼한다고 그러지. 이런 조동원 본부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 김태흠 막말은 새누리당 책임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진정성이 문제겠죠. 진정성을 좀 따져본다면은 이 조동원 말 한마디로 김태흠 발언이 용서되거나 혹은 희석되거나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노후 원전 폐로. 폐로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자로를 해체하는 거지요. 낡아서 오래된 그런 원전 없애야 하는데 한국만 눈 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17기, 독일은 16기, 일본은 7기 이렇게 원자로가 해체됐는데 한국은 0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고리원전 1호기 아직도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아야 되는데 10년 더 쓰겠다.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베아테 칼렌바흐 허버트 독일 생태연구소 원자력공학 시설안전부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서 웃음을 빵 터뜨렸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이 무슨 얘기냐.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한국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빵 하고 터뜨렸다는 겁니다. 어이없어하는 박장대소였다는 거지요. 불과 3년 전 일본의 원전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나라의 움직임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허버트 부장은 중고차도 부품을 갈아 끼우며 수리를 계속하면 폐차 시기를 늦출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지금보다 안전 수준이 낮았던 수십 년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원전을 오늘날의 안전 요구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에서는 낯선 이 원자로 해체라는 단어는 이 허버트 부장 말에서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아무 준비도 공감도 없는 대한민국 기자 말이 머뭇거려지고 얼굴이 화끈거릴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웃음이 빵 터졌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원자로가 이렇게 빵 터지면 큰일 아닙니까? 큰일 나죠. 근데 이 원자로 폐로, 이 원전 폐로, 원자로 해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고가 터져야 그때부터 검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 어디서도 원자로 해체 이제 근본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완전히 폐허 상태가 된 후에야 원자로 폐로 논의가 시작된다? 그때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재미있는 사고가 실렸습니다. 사고라 하면 회사의 공고를 뜻하는 사고지요. 예. 국민이 뽑는 드림 내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경향신문이 독자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온-오프 통합기획, 국민이 뽑은 드림 내각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불통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고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경향신문이 청와대를 압박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인사들, 이 인사들 중에서 골라달라 이러면서 경향닷컴에서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경향신문이 거론한 이른바 드림 내각의 후보들, 이 후보들을 보면은 어이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감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고요. 그 후에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해놓고는 또 로펌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이분이 왜 또 거론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도 좋은 후보감이라고 경향신문이 천거를 하는 셈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인 또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무슨 국회의원 보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라고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이명박 정권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실장이었죠. 이분이 국회의원 하면서 대통령 실장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분당 그 지역 내놓고 국회의원 배지 떼고 청와대 비서실장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 국회의원 된 이정현 의원 보고 청와대 비서실장 하라?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드림내각 거론한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이 드림내각의 박근혜 정부의 드림내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야권 인사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탕평을 하라 뭐 그런 취지는 읽혀집니다만은 어이없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경향신문 뜻대로 해가지고 이정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끌어들인다. 국회의원 배지 떼기 한다. 물론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 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모양새가 웃깁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 사이에 이렇게 견제와 균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입법부의 구성원을 보고 행정부의 수장, 비서실장 하라? 아니 도대체 이게 생각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천거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열을 올릴 이유도 없고 또 경향신문이 뭐 이런 드림생각을 추천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는 없겠지만 아니 그래도 언론사가 특정인을 거론할 때는 전후 맥락을 좀 살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경향신문은 가끔씩 뜬금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말이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또 천거했네요. 세종시장 된 지가 언제 됐다고. 예. 이 시장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아마 충돌할 것 같은데 여간 참 이해할 수 없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 경향신문 기사를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 시절에 진행된 서울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이른바 자사고 1차 평가 지표가 문제 자사고의 합격에 상당히 유리한 항목으로 구성됐음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 요건 6개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 21점에 불과하고 입시, 회계 부정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이것과 관련해서는 배점이 3점에 그쳤다는 겁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정이 적발된 학교들마저 여유 있게 기준점 70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청 지표가 비리 감싸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기는 또 노동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말이죠. 노동청이다 말이죠. 근데 노동청이 이 신고를 받은 다음 업체에다가 이 사람 이름을 알렸다는 겁니다. 신고한 사람 이름을. 어떻게 됐느냐? 해고됐습니다. 마트 직원 아내가 사실상 신고자인데요. 남편이 대신 신고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다 신고할 때는 신원 밝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노동청 안산지청 전화로 마트에다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남편이 항의를 해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은 형식적 조사로 인해서 법 위반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존재하기 위한 존재를 위한 존재만 하는 그런 노동청의 실태를 여기서 또 여실히 또 발견하게 됩니다. 네, 안산고용노동지청입니다. 네, 안산고용노동지청. 예. 박근혜 대통령 주민번호 지난 1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유출됐죠. 2006년 7월에는요. 한나라당 전당대회 투표를 앞두고 신분 확인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 13자리가 통째로 한 신문 사진에 박혀서 전국에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31일 정부가 주민번호가 유출, 도용, 변조돼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을 때에는 일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부 변경 기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구제받기 힘들다는 한겨레 신면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큰 틀을 바꾸긴 어렵다는 겁니다. 유출만으로 변경을 허용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를 바꿔줘야 하는 데다 범죄자 신분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민번호 변경 절대 불가해서 변경 가능으로 입장을 바꾼 곳. 이 발표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본 시각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바꾸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과 또 소요되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주민번호 변경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에게 거의 고유번호처럼 돼 있는 주민등록 제도 자체를 근원적으로 뜯어고칠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좀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15면을 보겠습니다. 김포공항이 서울공항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왜냐? 김포공항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해공항을 부산공항으로 바꾸려는 작업도 이렇게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같은 경우 그 군공항이죠. 예. 또 대통령 출국하고 입국할 때 이용하는 공항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또 관가의 그런 기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또 김포공항 또 김해공항 김해시와 김포시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논란에 또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주목됩니다. 김포공항이 서울공항으로 김해공항이 부산공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오늘 기사가 중앙일보에 있고요. 세계일보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1의 멤버 박범씨 털기 정말 대단하게 했거든요. 이미 우리 조상원의 뉴스바에서도 한번 짚었던 것 같은데 걸그룹 멤버 21 박범 마약밀수 봐주기 이 기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20개의 기사를 쓴 세계일보 아닙니까? 오랜 기간 쏟아지는 보도를 보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일고 있는데 오늘 또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구면 기사인데 박범을 디스하는 노래가 발표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박범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가 발표됐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사회면에 실릴 내용인가요? 연예면도 아니고 말이죠. 사회면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세계일보가 박범의 마약 밀수 의혹 보도를 통해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신문들이 잘 받아주지 않고 있어서 약간 또 오늘 이 기사로 인해서 빈축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가사 자체가 기사군요. 예. 예. 가사가 어떤 내용이죠? 약해, 약에 빠졌어. 젤리박스에 약이 빠졌어. 사라진 네 내장 누가 봐줬어. 리듬까지 넣으시고, 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국방장관이 여당 최고위원회의에 불려가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문책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어요? 예? 장관 자식도 없어요? 모처럼 속 시원한 말씀을 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의 이 말씀을 다른 경우, 즉 세월호 참사 사건에 갖다 붙여볼까요? 우선 홍문종 사무총장. 기본적인 입장도 이제 교통사고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해상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상 교통사고로 좀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천안함 사태 때보다 과잉 배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그야말로 떠난 우리의 사법 형사 체계의 근간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어요? 예? 자식도 없어요? 다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검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런 헌법적 근거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사법 기본에 관한 근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이지 못하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어요? 예? 장관 자식도 없어요? 법학교수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 40여 명은 전국 법학교수 230명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위원회 설립이 헌법 체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16 특별법안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이와 같은 특별검사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별검사 제도에서 민간 변호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시스템을 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시행해 왔는데 4.16 특별법에서 위원회에 수사권 주는 것이 법체계를 교란시킨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김무성 대표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저에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런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 흔드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무슨 권한 이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고.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어요? 예?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진도 바닷가에 처박혔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뱃속에도 열대를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철수에도 어제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이어졌고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사실상 묵인해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각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나 군사 원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모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최한희 간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과 내용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한국지부가 진행하는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과 그리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을 서명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엠네스티에서는 이제 UN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이스라엘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될까지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이것은 한국 지부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제 엠네스티 지부에서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대만이나 태국, 일본 지부에서는 이런 우려사항을 담아서 한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고 있는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모 어느 정도나 됩니까? UN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컴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인데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로는 227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출을 했고요. 여기에는 무기와 탄약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화기나 폭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부속품, 전자장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5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7억 원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까지 어떤 통계라서요. 저희는 현재 좀 더 자세하고 지금 2014년까지는 또 혹시라도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을 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방위사업청에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에도 오늘 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질의서에 답변을 해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잠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것에 저희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답을 해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무기들을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컴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소형 무기의 그 국제 무기 수출을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기나 폭탄, 어뢰, 지뢰, 미사일 등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속품을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통신 장비 쓰이는 것들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컴트레이드에는 몸집이 큰 무기, 예를 들어 선박이나 선적, 공격용 헬기 등의 수출 그 거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무기 수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다른 나라들 어떤 무기들을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고 그 나라들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모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같은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일 텐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로 수출한 액수는 약 2와 77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고 무기류 종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한 국가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콜롬비아, 인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통계 자료에 따른 것이고요. 이것에 포함이 되지 않은 무기들도 예를 들어 EU 국가들에서는 수출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나라들은 저희가 이 통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한 무기가 쓰였는지는 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도 이번 2.8 사태에 좀 일조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욱 충격적이기도 하고 믿기 어려운 이제 통계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 진구를 몇 차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에 수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당연 주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무기의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결과는 좀 한국이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무기를 좀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 최근에 파악하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MNS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겠지만 꽤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무기 수출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터키나 바레인 등을 통해서도 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무기를 수출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의 어떤 무기들을 수출하는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몰암 서베이라고 하는 소형 무기의 국제 거래를 조사를 하고 있는 단체 보고서를 따르면 2011년도 경에는 한국이 소형 무기 수출을 한 것은 1억 2,700만 달러 정도가 되고 이는 세계 9위에 달하는 수출액입니다. 주로 미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이고요. 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터키와 바레인에서도 한국산 체류탄이 발견이 되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국가에 한국이 한국산 무기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9위 정도의 무기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규모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예.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에서 우리나라가 기권을 한 적이 있죠. 네. 예, 이 부분도 이런 무기 수출이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게 좀 고려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뭐 딱 그렇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 이미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권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이런 기권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을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주요 무기 수출국에서도 기권을 하는 등의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거래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에 대해서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뭐 조사위원회를 꾸려지고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무기거래 조약에 우리나라도 서명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기거래 조약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무기거래 조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을 규제하는 공통의 규범이 구제를 했었는데요. 국가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이런 규범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아니면 허술하게 이제 소형 무기들이 거래가 되어서 이것들이 내전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아니면 소년병에까지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조약에서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거나 전쟁 범죄에 사용되는 혹은 가능성이 높은 재래식 무기 이전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라고 하면 낡은 무기만을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탱크나
공격용 헬기, 선적 이런 수많은 것도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교전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약에 지금 현재는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서명을 마친 상태이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이 이제 이 조약에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하고 비준을 한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에 결의안에 기권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는 또 기권표를 던지는 등 또 말 수 없는 이제 행보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좀 가능케 하는 그리고 부추기게 하는 무기의 수출을 중단을 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하게 표력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특히 전 세계 엠네스티 지부에서도 같이 서한 발송 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는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에도 저희가 질의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예. 외교부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입장 표명 등을 밝히고자 하는 서한까지 저희는 전달을 이제 마친 상태인데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엠네스티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이제 국제적인 책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저희도 이런 사항들의 어떤 우려사항을 담아서 또 다른 캠페인 아니면 캠페인 연장선상에서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저희는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유엔 인권 이사회 표결에서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또 기권표를 던졌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또 미국을 의식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한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전면 중단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고, 또 앞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 확인해 본 결과 6,4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또 한국산 무기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에 수출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려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제 한국 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선언 서명하기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도 페이지에 넘어갈 수 있고, 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서명이 가능해서 굉장히 좀 쉽게 선언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 라디오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많은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언제까지 전개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8월 중순 정도까지 열어둘 예정이고요. 예.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변화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따 언제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8월 중으로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사태를 파악해서 이 취합된 산원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 저희가 전달할 예정이라서, 예.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명 결과는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규모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방위사업청 그리고 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군요. 관련해서 또 소식 이어지면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의 최한희 간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월요일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는 아닙니다. 종합편성 채널, 이른바 종편의 보도 선정성, 이게 도를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지난주 종편을 보면 이른바 유병헌 씨 장남이죠. 대균 씨 검거 상황을 놓고 식성 특종 경쟁, 또 유병헌 팬티 보도,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입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보도 가치가 있는지, 또 이걸 비판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드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쨌든 종편의 이런 선정적인 보도의 문제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뼈 없는 치킨 보도까지는 봤습니다. 동아일보였던가요? 단독 보도라고 해서. 네. 대균 씨가. 단독 보도로 나왔고, 여러 군데 보도가 됐죠. 예. 용인의 그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뼈 없는 치킨을 시켜 먹었다. 단독 보도다. 이 뉴스까지는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사망, 또 그 유병헌 씨 장남인 대균 씨 검거 이후 종편 보도의 선정성,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심한 목소리로 치킨 시켰다고 해서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한 보도였는데요. 예. 그 이후에 다음 날 TV조선이 사실은 유대균 씨가 배달 음식을 안 좋아하고 해산물을 좋아한다. 이걸 또 단독 보도로 냈었습니다. 예. 이른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대균 식성 단독 특종 대결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에서 이제 유병헌 씨, 이제 국가수가 유병헌 씨의 변사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약간 어떤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거를 놓고 이제 TV조선이 제 기억에 그날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그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을 한 것 같은데, 속옷 브랜드까지 공개를 하면서 유병헌 씨가 10만원대 스위스 제트사의 속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떤 화면까지 띄워놓고 아주 집중 분석을 하는 이런 형태의 보도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속옷을 10만원짜리 입으면 그게 무슨 이 사건이나 세월호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유대균 씨가 검거되면서부터 사실 이게 약간 좀 한참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경 씨를 사법당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사실 이제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무슨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 이런 형태의 어떤 사람 인식과 상상을 심어주고 시작하고 이것을 종편이 적극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격가지들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한 20여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다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선정적인 방식의 보도나 아이템들이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편이 거의 끝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보도 태도를 선보이고 있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유대균 씨의 식성이라든지 유병헌 씨의 팬티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이런 형태의 굉장히 이제 외설적인 보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사실 이런 보도 안 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점은 결국 누군가는 이런 보도를 또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요. 종편 채널들이 지난주에 시청률이 5%를 돌파한 채널이 2군데나 나왔습니다. 예.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6.3% 정도 나왔었는데요. 나온 날, 채널 A가 5.04%, TV조선이 4.127%가 나왔습니다. 채널 A와 TV조선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사건 국면에서 시청자들이 갈수록 종편 보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 내놨는데요. 예.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종편의 어떤 선정적인 보도들이 언론을 전반적으로 좀 하향화시키면서 먹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어쨌든 좀 얌전하고 이런 뉴스보다는 이제 종편의 어떤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종편이 기본적으로 지상파 바로 뒷번호에 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서 황금 채널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또 의무 재전송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종편의 어떤 이런 자극적인 보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점심시간이나 이런데 주변에 가보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 그 종편 채널 계속 틀어놓고, 네. 뭐,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성까지는 들을 수 없으니까 자막을 통해서 주로 뉴스를 이렇게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편이 굉장히 좀 일상화되고 그 일상화되는데 지금 종편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 혹은 기자들이 나와서 약간 심층적인 뭐 어떤 보도를 전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어떤 질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 저널리즘을 논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포르노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어떤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런 유대균 씨 사건이나 이렇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굉장히 선정적인 형태로 사건을 대포장하는 이런 형태의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좀 유난히 다른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 아니겠습니까? 뭐 미디어 비평이라든가 이런 코너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좀 뭐 동업자 의식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종편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좀 선긋기에 나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편의 이른바 이제 그 얘기한 치킨 보도나 뭐 그 팬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언론들이 종편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TBC를 소유하고 있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그 양선희 논설위원회 칼럼을 통해서 좀 언론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일부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만 살짝 보자. 뉴스는 유대균과 박수병이 덮었다. 그들은 전문성이 아닌 추측, 팩트가 아닌 상상에 근거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다로 요즘 애들 말로 입을 털기에 바쁘다. 명예훼손과 성희롱의 경계를 넘나든 건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국민일보에도 이제 그 기자가 쓴 기명 칼럼으로 종편의 보도 형태가 비판이 됐고요. 뭐 SBS 기자도 그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종편의 보도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언론들이 보기에도 종편이 그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종편은 사실 이런 비판에 뭐 탄생할 때부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이런 이제 언론의 선긋기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그 비슷한 스탠스의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종편 내부에서는 이런 뭐 자성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아직 뭐 외부적으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노출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기자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상당한 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판단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편의 뉴스 제작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전문화된 기자들만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VJ들이 화면을 담아오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틀면서 아까 표현을 빌자면 이제 그 패널들이 떠드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문제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기획 제작은 물론 당연히 보도국이나 편집국 책임이겠지만 사실 이제 점점 더 선정적인 점점 더 센 거를 통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만 이제 방송이 경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성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종편의 어떤 노동조합이라든가, 물론 지금 그 종편을 만들고 있는 뭐 조선, 중앙, 동아, 뭐 매경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뭐 노조의 활동이 좀 눈에 띄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런 조직 같은 것, 또 뭐 기자들 사이에 어떤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활동이 좀 미미한 상황이죠? 네, 거의 뭐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언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언론들이 모두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편사들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들도 사실 뭐 노조나 안에 내부의 어떤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뭐 외부에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 편집 방향이나 기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수용이 있거나 교류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방송이 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종편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종편 내 시청자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그 단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종편 보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사실 이제 종편이 너무한다, 종편은 원래 이렇다, 종편이 보도는 뭐 늘 그러려니 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를 넘어서 종편이 어쨌든 공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공적 영역에 들어와 있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옴부즈먼 프로그램들이 그 사각지대에 편성이 돼 있긴 하지만 편성이 돼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종편 보도 자체가 지금 워낙에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종편의 최근 보도 태도에 대해서 탐해체 비판이 좀 있었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후에 종편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론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팬티 보도 이유가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요. 예. 그 언론들이 이제 뭐 7월 30일, 7월 29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균 씨 검거 상황과 박수경 씨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많이 이렇게까지 보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내놨는데 그 조TV 조선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10만 원짜리 속옷을 입었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게 7월 31일 메인 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이 어떤 얘기를 하건 말건 사실 이제 종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편의 문제는 워낙에 보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보도를 해서 이 보도가 약간의 낚시성 방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얘기를 그 후에 보도 프로그램에서 주구장창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병헌 씨 TV 속옷 보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제가 종편을 보면 한 반나절 정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뭐 지상파에 비해서 영역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종편의 이런 이제 행태가 어떤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을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가십들을 놓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이목을 끌고 그 이목이 뭐 어떤 방식, 좋은 이목이든 나쁜 이목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이제 시청률이 나오면 우리는 존재감이 생긴다. 이런 방식의 사고가 있는 한, 예. 이런 형태의 보도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듭니다. 예. 특별히 그 유병헌 씨 뭐 사체 발견 이후에 브리핑 과정이라든가 또 장남 대균 씨 검거 이후에 브리핑 과정에서 종편의 이런 보도 행태를 당국이 좀 쉽게 말해서 좀 부추긴 측면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정 정도 유도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처럼 유대균 씨를 검거했을 때 사실 박수경 씨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자체가 이제 본질이 아니고 격가지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언론이 수사당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소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사실 이제 종편의 이런 보도 행태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건데 예. 수사당국이 왜 그런 식으로 그거를 했느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세월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어떤 이제 그 격가지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가십들을 통해서 좀 이 어떤 자신들의 무능이나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적인 시민적인 분노를 좀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종편이 적극적으로 좀 복무를 하면서 상황이 종편이 좀 한국 사회 포르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정도까지 예. 자칫 지나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KBS 또 MBC에 많은 기자들이 자성의 목소리 냈고요. 본인들 스스로 뭐 기레기 중에 기레기다 이런 선명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후의 과정에서 뭐 KBS 사장과 보도국장이 모두 바뀌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여타 여론들 여전히 기레기다 이런 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MBC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전히 또 MBC 뉴스도 그 문제적인 보도들이 여러 차례 이제 리포트가 됐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언론이 과연 기자는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것을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서 한국 언론이 내놓을 만한 답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상황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대균 씨라든지 뭐 유병헌 씨의 검거를 통해서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일 텐데요. 예.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그들을 쫓아온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사건의 어느 지점에 해결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병헌 씨는 변사체로 발견되고 유대균 씨는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과연 이제 수사당국도 헛개비를 쫓아온 것이고 언론도 헛개비를 쫓아온 것이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뉴스 가치라는 것이 편집국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이제 사실 드러나는데요. 용의자가 주로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보도 가치를 과연 갖는가. 예를 들면 먹은 음식이 그의 도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 혹은 그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해소되는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인가. 사실 아무런 연관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가십이고 격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보도가 다 보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말초적인 어떤 그런 정보에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그거로 계속 신경을 자극하고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동안 유병헌 씨가 죽고 유대균 씨가 검거가 됐는데 왜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그대로인가. 좀 이런 좀 부분에 언론이 관심과 어떤 그걸 당연히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혹시 그 유대균 씨가 뭘 먹었는지가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편 기자는 없습니까? 보도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하는 거겠죠.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언론사에 굉장히 궁색한 변명처럼 이제 돼서 좀 안타까울 지경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 알 권리가 언론에게 모든 것을 보도해도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일정, 특히 증인 선정 놓고 여러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특별히 여권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이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주장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보도 책임자나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 불려가서 보도 경위를 설명하고 뭐 보도의 소스들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좀 중론인데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종편이나 방송사의 간부들을 부를 때도 뭐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도와 직접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판단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방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적 체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송이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면 보도 부분이 아닌 곳에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방송에 이제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예.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손석희 씨의 경우에 사장이면서 동시에 앵커이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서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도 단순 앵커거나 이러면 사실 그 위에 경영자들이나 뭐 책임자들이 나오면 될 텐데 손석희 사장의 경우에 사장이면서 또 앵커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 만약에 불러야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또 뭐 지금 MBC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자체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여당의 요구대로 JTBC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에 관련해서 뭐 JTBC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거는 여야 간의 공방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부르는 입장은 강하지만 사실 JTBC만 부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종편에 문제적 보도들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야당이 부르자고 하는 방송사를 하나 부르고 우리도 JTBC를 부르자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야당이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어떤 그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JTBC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자체가 좀 약간 정치적인 공세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이 JTBC와 비교해서요, 지난 주말이었죠. 야당 그 국조특위위원들이 이제 MBC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하려고 했는데, 현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시 MBC는 뭐 와도 우리는 안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밝혔었는데요. 네, 뭐 국회의원 5명이 현장에 나갔는데 국조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위원장의 사인이 된 서류를 들고 MBC 상암동 이제 신사옥에 갔는데 경위들에 막혀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1시간 정도 그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MBC의 태도,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도 사실 완전히 이제 뭐 국회를 거의 뭐 그 야당 의원들의 표현을 따르면 능욕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그 국조특위위원장의 사인이 된 문서를 갖고 지금 국조특위 기간에
그 여야 의원들이 뭐 국정원도 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MBC는 이제 그걸 원천 거부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민원실이나 로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온 경위를 설명하고 뭐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MBC가 이제 그마저도 거부를 했거든요. 결국은 연좌농성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 앞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그 있다가 결국에는 MBC가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여서 돌아왔는데 사실 MBC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북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그거를 국회도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좀 위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청자들이 또 뭔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